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변비가 있거나 변보기가 힘들고 출혈이 있을 때, 또 배변 중에 항문에 통증이 있을 때도 가장 먼저 치핵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증상들이 치핵의 원인과 증상인 걸까요? 치핵이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치핵이 있는 줄 알면서도 병원 가는 일을 자꾸 미루게 되고요. 그럴수록 불편과 걱정은 커지는데요. 치핵도 치료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치핵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을 앓고 난 후에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핵이 생기면 참 당황스럽죠. 항문 밖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만져지는 건 없는데 변을 볼 때마다 출혈이 확인되기도 하고요. 뒤처리를 신경 써서 했는데도 속옷에 분비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비가 원인인가? 치핵이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 치핵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여러 생각을 하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대장학문외과 박나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치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흔한 증상인 것 같은데요. 정말 흔한 증상이고요. 네. 저도 이런 증상을 느낀 적이 있고, 네. 이제 성인에서는 거의 30에서 50% 정도가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치핵도 초기에 치료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환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증상이 생기면 그때부터 좀 불안해하는데 항문 밖으로 뭐가 좀 만져진다거나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초기는 넘어섰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네. 환자분들이 불편감이 생긴다든지 그렇죠. 네. 만져지는 것이 생겼다든지 했을 때는 거의 2도나 3도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만약에 이제 출혈만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네. 치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뭐 초기의 치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이제 의사들의 이제 판단과 어떤 진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불편감이라는 게 참 치핵의 증상이 좀 고약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망설이고 미루다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네. 몇 년 전부터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아팠다. 네. 아니면은 튀어나왔었다. 이렇게 지내시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좋아졌었다, 괜찮았었다, 네. 이렇게 하다가 다시 증상이 심해지고, 이전보다도 더 많이 튀어나온다라는 네. 증상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 방문이 아무래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아팠다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초기에는 좀 참을만 한가 보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네. 이제 튀어나오는 게 별로 없고, 이게 대부분의 치핵은 일주일 정도 불편감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또 사라지는 게 또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괜찮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거 그냥 좋아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게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치핵이 또 있는 줄 알면서도 병원 가는 일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변비가 문제인가? 혹시 대장암으로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평소에 이제 치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 대장암이나 직장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치핵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장 내시경을 최근에 한 적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변비가 심하게 있거나 뭐 피가 나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꼭 대장 내시경을 한번 권유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치핵이 대장암으로 진행될 위험도 있는 건가요? 치핵 자체가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치핵은 치핵이고 대장이나 직장암은 직장암인데요. 아무래도 증상 자체가 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의심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일단은 치핵이 대장암으로 진행될 위험은 없다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치핵이 아니거나 또 치핵과 동반된 다른 질환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치핵으로 동반된 다른 질환은 이제 저희가 치열이라고 해서 치핵이라고 이렇게 항문 쿠션이 점점 커지면서 생기는 그런 치핵이 아닌 그냥 항문 자체가 좁거나 아니면은 자꾸 딱딱한 변을 보면서 항문이 찢어지는 그런 치열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는 치루라고 해가지고 항문 주변으로 이렇게 샛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병원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런데요, 치핵의 원인은 뭔가요? 일단은 치핵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구조에서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항문관 옆으로 해서 항문 쿠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항문 쿠션은 대변이나 방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딱 조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저희한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핏줄이 아주 미세한 핏줄이 많이 지나다니는데요. 이 핏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대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배에 힘을 많이 준다든지 평소에 복압을 많이 올리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이 핏줄들이 비정상적으로 확장이 되거나 미세하게 출혈이 되면서 그 항문 쿠션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늘어난 구조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피부가 점점 늘어나 있었을 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핵 쿠션이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게 치핵으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치핵 진단을 위해서 진행되는 검사도 궁금합니다.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되나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직접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가 손가락을 통해서 한번 안에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실제로 눈으로 환자분한테 변 보듯이 힘을 줘보세요 하면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항문경이라는 게 있어서 항문경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치핵이 내치핵과 외치핵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내치핵이든 외치핵이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치핵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로 치료하는 병이 절대 아니고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와 이제 생활습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계시긴 하죠. 예를 들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빈혈이 올 정도로 피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불편감이 너무 심해서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변이 계속 묻어나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좀 위생상으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이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변비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치핵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변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나는 변비가 아니라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변 자체가 생각보다 딱딱하다든지 대변을 볼 때 좀 많은 힘을 줘야지만 대변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치핵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을 좀 묽게 나오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이제 대변의 붓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통증이라든지 불편이 크지 않으면 좌욕도 하고 배변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을 교정하거나 네. 좌욕을 하는 것으로도 한 1, 2주 정도 뒤면은 많은 개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이 고려가 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수술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네. 정말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혈이 너무 지속이 많이 되면서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출혈이 잡히지 않고 정말 빈혈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치액인 경우에 네. 심하게 통증을 호소해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시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불편감들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건데요. 수술 치료를 경험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통증이 꽤 오래 간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이제 그것도 네.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다르시긴 한데요. 원래 치질 자체가 어느 정도 심했냐에 따라서 수술 후에 통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너무 심해지지 않을 때 이제 수술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너무 심해졌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혈관들이나 그다음에 항문 주변의 점막들을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처음 1, 2주 정도를 너무 아프다. 특히 변 볼 때 너무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진통제가 처방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무통주사라고 해가지고 수술하고 나와서 센 마약성 진통제를 꼭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도 기본적인 진통제보다 조금 더 센 진통제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통증을 경감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변이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관리하는 생활 습관이든 약을 복용하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수술을 한 경우에는 더군다나 약을 먹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야 되고요. 네.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치액의 증상이 심하게 있을 때는 약의 도움을 좀 받아서 좋아지게 한 후에 그 이후에 생활습관 교육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치액 수술을 하고 나면 습관처럼 좌욕을 이어가기도 하던데요.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아무래도 좌욕을 하면은 네. 그 대변에 약간 찌꺼기라든지 아니면은 진물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고요. 또한 그다음에 치액 쿠션에 있는 그 혈관들의 그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에 10분 정도씩 항문을 담그고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통증이나 배변의 문제도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한 달 정도에서 길게는 2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모두 증상이 호전되시고요. 그 이후에는 불편감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네. 그럼 또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이랄까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는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수술 후에 저희가 환자들 퇴원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종이컵 반컵 이상의 혈변이 섬지 같은 혈변이 나오게 된다면 꼭 바로 응급실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할 때도 환자분들이 그냥 먹는 약으로는 통증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배변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식사를 덜 하시거나 밥을 먹지 않거나 변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대변이 정말 나오기가 어려워서 너무 딱딱한 변이 돼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에 와서 관장이나 어떤 약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수술법은 다양한가요? 시술도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수술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요즘에는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술은 이제 치액을 아예 절제해주는 절제술입니다.
또한 이제 치액이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있을 때는 그 여러 군데 있는 치액을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해서 네. 이제 자동 봉합기를 사용해서 한 번에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수술로 이렇게 다 제거하고 이런 것은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결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경화를 시켜주는 그런 경화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완전히 얼려버리는 그런 시술이나 아니면 아예 태워버리는 그런 시술도 같이 있습니다. 네. 절제술의 경우에는 좀 통증이 심한가 보죠? 절제술은 아무래도 그 항문에 점막이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 꼬매주거나 꼬매는 경우도 있고 꼬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변을 보면서 항문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게 결국에는 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막이 나아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점막에 신경이 굉장히 많아서 통증이 많이 큽니다. 네. 하지만 절제술을 해야 재발률이 가장 낮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재발률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술이 필수적입니다. 네. 절제술과 원형 자동 봉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단일 내치액, 외치액이나 아니면 한두 군데 정도의 내치액이라고 하면은 절제술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요. 네. 하지만 여러 군데에 전반적으로 치액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다 절제를 해버리면은 협착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문합기를 사용하여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네. 치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일단 화장실에 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라는 말도 하던데요. 예방을 위한 방법 짚어주시죠. 우선은요, 물을 많이 섭취를 하시고 네.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복압을 많이 올리는 일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시간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배변 시간을 줄이는 것은 일단은 최대한 적게 앉아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배변을 시원하게 보기 위해서는 자주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주고 일단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나중에 힘을 주고 이렇게 조금씩 짧게 힘을 주는 것으로 변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치핵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대장학문외과 박나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기 힘든 통증으로 설명되는 질환들 중에는 대상포진도 있습니다.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하는데요. 대상포진에 대한 두려움은 증상이 주는 통증뿐 아니라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위험일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상포진도 무섭지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더 힘들다는 말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수두 바이러스는 특히 이제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에 이제 물집이나 발진이 생기는 질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경에 생기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신경의 통증, 우리가 신경통하게 되면은 특히 굉장히 좀 자극이 심한 타는 듯하다, 또 전기가 오는 듯하다, 찌릿찌릿하다, 또 옷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이렇게 특징적인 신경통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피부 발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주, 길어도 4주 정도면 사라지지만, 네. 그 밑에 숨어 있는 신경 손상은, 그보다 훨씬 심하게 오래 남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돼서, 대상포진 자체보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초기에 충분히 잘 조절되지 않게 되면 장기적인 통증으로 남아서 이제 수면장애나 우울증이나 네. 또 이러한 그 통증이 이제 만성 통증으로 기억에 남아서 네.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상포진을 경험한 분들은요, 참기 힘들었던 통증을 기억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시 또 생길까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대상포진을 경험한 분들이 또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물론 한번 겪으신 분들이 또 재발하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진 않지만, 네. 또 한 번 겪으면 또 생기실 수가 있고, 이제 대상포진은,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는 순간이 되면은, 또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또 다시 재발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 점점 계속 나이가 드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 영양결핍이나 또 뭐 스트레스, 만성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상포진이 또 다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발할 수도 있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대상포진이 한 번의 경험으로도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일까요? 더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상포진이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신경통도 남지만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수두 바이러스 자체는 네. 우리 몸에 특히 이제 신경절이라는 곳에 이제 계속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의 신경은 크게 이제 중추신경, 그러니까 뇌와 척수신경이 이제 중추신경이 되겠고 이제 우리 몸의 중앙부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팔다리와 같이 우리가 뻗어나가는 말초신경으로 이렇게 두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말초신경이 이제 중추신경과 만나는 부위가, 그 끝에 말초신경의 끝단 부위는 이제 신경절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특히 이제 수두 바이러스는 이러한, 감각신경절에 주로, 많이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언제든지 이제 재발하는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대상포진은 예방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을 비롯해서 면역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젊어도 백신 접종을 하던데요.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은 필요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상포진 백신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약하신 분들에게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서 우선적으로 이제 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 가장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제 연령이 되겠어 아무래도 연령이 많으실수록 대상포진이 생기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기준 연령을 보통 이제 50세 이상 정도로 권고를 만들어서 50세 이상 성인이면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좀 고령 65세, 70세이실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나이가 젊으시더라도 여러 가지 항암 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이제 면역 억제 치료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장기 이식을 하신 경우에도 이제 면역 억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면역을 떨어뜨리는 면역 저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대상포진 접종을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 예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걸려도 좀 약하게 지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백신의 효과는 대상포진이 아예 좀 안 생기게 발생 자체를 좀 예방하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좀 생기시는 분들에게서 생기는 강도를 약하게 해서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이나 통증을 감소하고 또 대상포진에 감염됐을 때 흔하진 않지만 또 심각한 중추신경계 합병증이라든지 또 눈이나 뭐 귀에 생기는 대상포진이라든지 또 척수염이라든지 이러한 흔하진 않지만 이제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반드시 맞으셔야 되고 또 2번 맞는 4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백신에 비해서 이제 좀 가격은 비싸지만 훨씬 이제 예방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대상포진으로 고생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증상이 나타난 곳이 다양하던데 몸에 여기저기 어디나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대상포진은 흔하게 이제 말초 감각신경을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넓은 부위, 가슴이나 등, 옆구리 이런 데도 생기는데 또 얼굴에도 또 이제 이런 대상포진이 생기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 감각신경이 있는 우리 부위에는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집이 생기는데 띠 모양을 이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신경이 보통 말초신경을 따라서 이런 대상포진이 생기는데 말초신경 부위는 주로 이제 띠 모양으로 피부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말초신경이 담당하는 피부 분절로 이런 물집이나 피부 발진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띠 모양이 생기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증상의 특징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띠 모양 하게 되면 우리 좀 전형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드물게는 이게 띠 모양으로 생기지 않고 국소적으로 이렇게 발진이나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물집이 이제 전형적으로 생기면 우리가 비교적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대상포진은 피부 질환보다는 신경 질환이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뭔가 이상 감각이나 찌릿찌릿함 그리고 통증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신경통의 원인이 뭐 어떤 것인가 좀 애매할 때 피부에 이러한 물집과 발진이 생기면 우리가 쉽게 대상포진이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는데 때로는 이제 띠 모양으로 생기지 않고 좀 군데군데 물집이 좀 모여서 거기가 좀 빨갛게 선홍색으로 이렇게 피부 발진만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좀 초기에 발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고 또 생기는 부위가 눈에 잘 띄는 부위면은 또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지만 또 뭐 등 뒤라든지 또 쉽게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또 엉덩이나 또 항문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상포진이 생기게 되면은 좀 초기에 발견이 또 좀 어렵고 다른 질환과 또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상포진도 초기에는 감기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뭐 약간 피로감, 또 몸살, 또 피부는 멀쩡한데 국소적인 통증이나 따끔거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대상포진도 초기일수록 치료를 빨리 하면 효과도 빠른 거겠죠? 그럼 약물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은 이제 신경계 염증이 생기면서 신경계가 점점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손상이 심한 만큼 신경의 합병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더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초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러한 말초 신경에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까지 생기게 우리가 진행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불을 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바이러스의 증식과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초기에 이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 보통 우리가 발진 후 72시간 이내에 7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바로 투약하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회복이나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진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하라고 하셨는데 항바이러스제로 기대하는 효과는 뭔가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항바이러스제는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하는 것을 이제 억제할 수가 있겠고요. 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의 숫자, 증식 속도를 억제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병변의 진행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고 네. 무엇보다도 신경의 손상을 저지하면서 통증을 이제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는데요. 워낙 이제 이 대상포진이 생기신 이유가 여러 가지 뭐 과로라든지 피로라든지 네. 스트레스라든지 또 당뇨병이나 뭐 면역을 떨어뜨리는 기저질환 이런 네. 것들이 함께 되어 있으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효과적으로 충분한 양을 투약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 동반된 질환도 함께 잘 우리가 지지적인 치료, 대증 치료를 잘 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치료를 이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 활성기에는 이제 이러한 또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또 심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증을 조절하는 약물을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대상포진을 치료해도 완전히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경통을 남길 수 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초기에 잘 치료하시고 또 예방 백신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신경 자체 염증과 손상 없이 잘 회복되실 수도 있고 또 신경 손상이 있지만 물론 이제 신경이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회복 속도가 좀 더디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은 너무 이제 많이 손상이 되면 이제 좀 회복되기 어려운 대표적인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중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뇌졸중을 앓으신 분들은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면 후유증이 이제 오래 가듯이 말초신경 손상 같은 경우에도 손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신경통이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또 오래 남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앓는 분들도 많은가요?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으신 분들에게서 이제 신경통 발생이 더 흔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고령이신 경우 그리고 초기에 좀 심하게 통증이 막 심한 경우 그러니까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으신 경우 또 발진 범위가 넓은 경우 이런 경우 대상포진을 좀 심하게 앓았다 신경 손상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통이 더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통증이 남는 건데 그럼 이때의 통증은요 대상포진 때보다 그래도 좀 약한 건가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증상이 대상포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창 급성기 때보다는 조금 가라앉을 수가 있겠지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이제 오래 남을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신경통은 우리가 뭐 어디 뭐 좀 뻐근하다 이런 통증 향상과 다르게 칼로 베는 것 같다, 타는 것 같다, 전기가 오는 것 같다 이러한 신경병성 통증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고 또 문제는 이제 뭐 신경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적인 통증은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중추신경의 감각을 통증 감각을 해석하는 부위에도 이제 영향을 줘서 우리가 말초신경의 통증 자체보다도 중추신경의 변화로 인한 통증을 더 크게 느끼는 이러한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말초신경의 통증 조절도 필요하고 또 동반되어 있는 우울증이나 또 통증
통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함께 치료하는 좀 까다로운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칼로 베는 것 같다, 타는 것 같다, 통증이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더디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 수 있는 통증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서 초기에는 이제 약물 치료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통증의 강도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진통제로도 이제 충분히 조절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은 좀 통증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네. 일반 진통제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네. 우리가 신경통 치료를 위한 약물 좀 이러한 특수 약물들을 뭐 가바펜틴이라든지 항우울제라든지 이러한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어느 정도 치료를 했지만 먹는 약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어렵고 또 먹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차단술 네. 같은 시술을 통해서 신경통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이런 걸로 해서 동반된 우울증이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신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정신과적인 항우울제나 항정신병제 약들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료 기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마다 좀 다르실 수가 있겠는데, 네. 좀 회복 속도가 더디지만 이제 수주에 걸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 또 수개월 동안 또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통증 강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약물의 농도라든지 또 치료 방법에 따라서 환자마다 좀 차이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까지 피해갈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신 강조하셨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백신은 뭐 특별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맞아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상포진 백신은 특정 계절과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신데요. 네. 우리가 뭐 이제 감염 질환, 호흡기 감염, 뭐 독감이나 뭐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특정 계절이 있지만 이 대상포진은 감염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몸에 되어 있는 수두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계절과 관계없이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대상포진을 앓으신 경우에는 좀 한 1, 2년 있다가 맞으시는 것이 좋겠고 또 대상포진 좀 컨디션이 좋을 때 이제 맞고 나서도 접종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뭐 피로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몸 컨디션이 좋을 때 이럴 때를 택해서 접종 시기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일상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완벽한 예방은 없지만 아무래도 수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어려서 수두에 안 걸리면 제일 좋고 그러기 위해서 수두 예방 접종을 어려서 잘 하시면 좋지만 네. 일단은 성인이 되신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이 중요하겠고 또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균형 잡힌 영양을 잘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네. 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만성질환, 콩팥이나 간질환, 당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적절하게 잘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의심 증상이 생기시게 되면 네. 특히 이제 등 뒤 이런 데는 혼자 보기 어려우시니까 보호자분들에게 이제 이런 발진이나 물집이 없는지 네. 거울이나 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살펴보시고 네.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셔서 초기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상포진,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오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